저는 웅진싱크빅이라는 회사에서요. IT 관련 업무 전체 좀 관리하면서 이쪽 뭐 빅데이터, 교육 관련 빅데이터와 그걸 또 AI 쪽으로 어떻게 활용해 갈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비스 만들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웅진싱크빅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그거를 적용해 가는지, 뭐 앞쪽에 러닝 어널리틱스 분야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이 실제 생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싱크빅이라는 회사를 좀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리고 갈게요. 웅진 싱크빅은 뭐 창의력 학습지 웅진 싱크빅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서 방문 학습지 시장에서 주로 이렇게 했었던 분야를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창의력 학습이라든가 체험 학습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양하게 책도 만들죠. 어린이용 책도 만들고 있고 성인용 책도 만들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우리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면서 컨텐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뭐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뭐 웅진 북클럽 뭐 이런 형태의 공부방들이 있고요. 또 대단지 아파트나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학습센터라고 해서 학생들이 약간 학원처럼 모여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문학습지 선생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계시는 또 공부방 센터 선생님들도 같이 뭐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교육 출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출판 기업, 오프라인 기업의 특징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웅진싱크빅이 그러면 그 단순하게 종이라는 매체를 떠나서 어떻게 디지털 쪽으로 왔는지에 대한 부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싱크빅이 되게 고민이 많죠. 요즘 고민이 많은 게 우리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아이들도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면서 단순하게 종이 학습지에 머무르지 않고 종이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학습은 좀 더 효과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들고 또 그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방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디지털 도서도 제공하게 되고요. 학습물도 같이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부 방식이 예전에는 아마 종이책 펴놓고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1인치 패드라는 공간 내에서 실제로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변화를 좀 주어지고 있고요. 공부방이라고 하는 부분, 센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리 방식도 이제 좀 달라졌어요. 약간 폴립러닝이라고 할 수도 있게 사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다시 추가적으로 코칭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좀 학생들을 만나는 방식도 좀 변화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뭐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데요. 화상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2015년 정도부터 시작하면서 원격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학습 모습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초기 단계에는 화상 학습을 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어떻게 끌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코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OX 퀴즈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학습의 여러 가지 뭐 트렌드 단어들은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한때는 이러닝이라는 형태로 표현했었고, 뭐 또 그 다음에 스마트 러닝, 뭐 또 최근에 에듀테크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성향이 좀 다른 형태의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닝, 뭐 스마트 러닝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에듀테크라는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많이 강하게 되면서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기술, 소프트웨어가 서로 만나서 거기에 발생된 것들의 활동들을 가지고 학습자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학습의 성과를 좀 더
성장시키는 부분이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의해 놓은 부분이 뭐 교육과 기술의 합성으로 뭐 교육 ICT 뭐 접목해서 새로운 개선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기술을 가지고 기술이 교육 분야에 접목이 돼서 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이 에드테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쪽 하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AR이라고 하는 부분, VR, AI 뭐 이런 부분들, 그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산업계에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를 말하기 전에 아마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르침, 배움, 이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우리 학생들도 존재하고 어린이들도 존재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주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존재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은 뒤쪽에 보시던 스탠퍼드 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폴킨 교수님이 저희 고객분들을 상대로 교육은 미래의 교육은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 강연장에서 찍어진 사진인데요. 이렇게 교육에 관련되게 되면 모든 관심 주체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중심에 좀 있는 거 아닌가, 교육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주체인 것 같아요. 저기 교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계시고 그거를 또 지켜보는 부모님도 계시는 이 세 개의 축이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유초등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과, 성취, 발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만 포커스할 수도 없고요. 학부모에게 맞춰서 뭐 일방적인 교육을 할 수도 없고요. 선생님 중심의 일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일방성에 있어도 교육은 항상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전에는 아마 단편적으로 전달됐던 알림장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술이 그 세 축의 관계를 훨씬 더 잘 연결해주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I가 아마 교육에서는 목적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도구로서 AI를 얼마나 잘 사용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AI라는 부분을 목적성으로 그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습득하는 부분은 목적성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학습에 적용할 때는 AI는 도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가 어느 곳에 사용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테스트, 시험 볼 때만 사용되지 않을까? 시험 본 결과만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교육의 데이터에서는 시작부터 끝났다고 하면 다시 피드백으로 연결된 데이터 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연결돼서 가야 하느냐가 그 데이터 AI의 힘으로 갈 것 같아요. 수행할 때 뭐 진단, 개념 강의를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활동해서 봐야겠고요. 그거를 기반해서 나오는 데이터 수집하는 체계가 또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내야 되고 분석됐으면 단순하게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데이터를 응용해서 뭐 문항을 맞춤화해서 할지 아니면 커리큘럼을 다시 반복하게 할지 아니면 커리큘럼을 건너뛰고 좀 더 앞으로 안내해야 될지 하는 커리큘럼 설계, 그 다음에 어떤 학습이 좀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그 다음에 혹시 나에게 모르는 나쁜 습관, 어떤 습관을 교정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뭐 습관의 수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응용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도출이 되게 되면 아이들에게 또 얼마나 잘 전달해 주냐의 문제겠죠.
50점을 맞은 아이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 수학 점수 50점을 맞았다고 했을 때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수학을 포기하게 될 것 같고요. 어떤 아이는 좀 더 도전적으로 하면서 90점, 100점을 맞는 더 성장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동작할 수 있는 모든 곳은 우리 학습의 전 과정에서 다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개입의 지점을 항상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발표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지금도 그렇고 계속했었던 과거의 학습 환경을 놓고 보게 되면 교실 앞에 선생님 한 분이 서 계시고 그거를 지켜보는 작게는 10명, 많게는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할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그러면 개개인의 아이들은 어떻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활동을 잘 해줬을 때 아이는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그 모든 아이들을 책임져 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AI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잘 아는 상태에서 또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AI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웅진식급이라는 곳에서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개발 인력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친구들을 저희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진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 누군가 그 현재 우리 직원들의 상태를 잘 알려줄 수 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통제나 나쁜 범위로 사용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AI는 동작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자기 아이들에 대한 신뢰도 되게 높으시고요. 우리 아이가 최고일 것 같고요. 30살짜리 꼬마가 한글을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모두 천재라고 하게 되죠. 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좌절도 하고 계속 그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대한 부분도 학부모님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AI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봤다면 그러면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2014년도에 출시를 하고요. 이제 6년여 지나고 7년 차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누적 과목 수 1000만 과목, 하루 1억 건의 데이터, 매달 한 30억 건의 데이터. 이게 한 1년 전쯤에 장표기 때문에 이거였고요. 현재로는 더 많은 데이터가 모여지고 있고 더 많은 누적 현수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이 데이터를 모두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또 한계에 대한 고민을 좀 요즘에 좀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아까 학습 분석이라는 영역, 러닝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영역 쪽에서 저희도 데이터를 바라보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맨 좌측 상단에 보는 회원의 학습 경로 이탈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학기 과정의 수학 과정을 한번 바라보고서 회원들이 어떤 학습 패턴을 가져가는지를 좀 분석을 했던 도표에 있는데요. 빨간색 선의 아마 기본적으로 쭉 달아가는 기본적인 학습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회색 선이 좀 작게 표현되기 좀 보이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아이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도 보여지고요. 점프업하는 형태도 보여지고 있는 우리가 설계됐던 커리큘럼대로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데이터 속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상황인데요. 학생들이 문제를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문제를 풀려는 활동 자체에서 도망가는 회피 현상에 대한 것도 좀 목격하게 됐어요. 한번 틀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틀리게 되면 그 다음은 문제 자체에 시도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에 대한 고민도 또 하나가 시작이 됐고요. 요일별 학습 성과 지점을 좀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거든요. 초등학생들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월화수목에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할 거라고,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봤더니 오히려 일요일 날 더 많은 학습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뭘까 뭐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고객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옆에서 지켜봐주는 학부모님이 계시는 공간에서 오히려 더 학습량이 높아지는, 잔소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관심이 많을 때 하는 일요일 날에 학습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좀 볼 수도 있었습니다. 좀 그래서 옆에 계시는 코치의 역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활동의 패턴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좀 볼 수 있었고요. 문항별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좀 봤어요. 저희가 뭐 콘텐츠를 만들면서 전문가 그룹들이 콘텐츠를 만들지만 문항의 난이도를 일정 부분 준수하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점수가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죠. 좀 약간 의도하게 구성된 지점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의도하지 못했던 콘텐츠에 대한 자체성에 대한 문제도 좀 발견하면서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행동 그룹이라고 해서 좀 개별적인 차이점을 좀 가져가게 됐습니다. 위쪽 오답부 회피 현상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도망가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그룹은 그래도 꿋꿋이 해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룹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답을 해결해주는 그룹도 있고, 이런 어떤 학습 행동의 그룹이 좀 보이면서 그룹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보게 됐고요. 풀이 속도에 대한 부분과 학습 성과에 대한 차이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컨텐츠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체감하는, 내가 이 문제를 쉬웠다 어려웠다 느끼는 체감의 난이도도 각각 다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특정 문제는 아주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아이가 어떤 문제는 전문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되게 쉽게 느끼기도 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각 요소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 행동과 성과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들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적정 문항 풀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서 적정 문항풀이 예측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발견한 현상인데요. 아마 이미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특정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명쾌하게 좀 드러난 분석 작업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10초 정도 구간까지는 시간을 쓰게 되면 문제를 맞추게 되는데, 특정 시간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에는 아무리 시간을 오래 쓰더라도 풀지 못하는 문항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길게 풀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를 다른 장치로 유도하는 방식을 좀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각 문항별로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80%다, 90%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AI가 동작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정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주간 단위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 단위 학습 마지막에 가면 동일한 문항 쌤 10문제를 만나서 그 주간 학습을 잘 진행했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앞쪽에 문항 정오답의 예측을 알게 되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간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아이는 몇 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점수를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점수 맞추는 걸 예측해서 그냥 너는 80점짜리야 라고 정의해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깨트리기 위한 활동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교정해주고 어떤 활동을 가게 되면 다른 더 좋은 성취 구간으로 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코치인 방문학지 선생님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봤고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의 플로우 이론을 좀 실제로 우리의 의견이 이론적으로 바탕이 될겠느냐라는 경우를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에게 좀 확인을 받아봤고요. 자기에게 맞는 적정한 문제 수준을 만났을 때 몰입을 통해서 성취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좀 확인을 같이 받아가면서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앞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예측률에 대한 부분들을, 체감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공의 문항입니다. 가운데 있는 문항은 A라는 회원은 체감 난이도는 하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라는 회원은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75초 정도, 한 1분 15초 정도의 시간을 투여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안내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체감 난이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수준을 알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문항을 제공해 줄까, 학습을 시켜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됩니다. 저희가 이 레벨이라는 내부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지, 주간 학습의 어려움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를 레벨링화를 하게 되거든요. 레벨 1이라고 하는 학생의 수준, 성취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 아이가 그 주간 학습을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의 레벨이라고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예를 들면 세자릿수 연산이라고 하는, 세자릿수 더하기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아이는 여기는 되게 쉽게 잘 풀어갈 거야 라고 하는 레벨 5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레벨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문제에 맞고 틀린 이런 거에 따라서 시험지 세트 형태로 이제 높낮이를 주면서 상중하 레벨을 가지고 문항을 일정 부분 맞추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레벨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포기하는 거를 좀 주고 싶진 않았어요.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에게는 쉽게 문항을 주면서 이 단원을 학습할 수 있게, 넘어갈 수 있게 좀 구성을 하고자 했고요. 쉬운 문제를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는 아주 도전적인 문제를 좀 제공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야 너무 쉬워서 무시하고 학습은 쉽다라고 하는 착각을 안 주고 도전할 수 있는 도전성에 대한 부분을 줬고요. 또 어려워하는 아이에게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맞는, 학습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개별로 제공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좀 깨쳐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맞춰서 문항을 제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는 수학 문제는 많이 푸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게 아마 정설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그러면 우리 학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굳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시간을 아껴주는 것도 교수 설계의 중요한 역할론이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시중에서 나오는 교재와 저희가 AI 수학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한 땀 한 땀 문항수를 한번 세봤거든요. 저희들이 세봤더니 시중 교재와 저희가 서비스하는 AI 수학 교재에 보게 되면 절반 정도 수준으로서 동일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가 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의 배분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다음에 습관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했었던 서비스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학습의 방식, 학습의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 단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습 습관을 잘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중고등에 가서 학습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더 뛰어난 모습으로 갈 수 있냐를 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행동에 대한 패턴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교정하는 활동에 대한 부분을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막 풀고 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게 하고요. 막 건너뜁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풀어보면 안 될까? 그래,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캐릭터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특히 저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서비스이기도 하는데요. 찍어서 맞췄을 때 찍지 마. 너 모르는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 라고 안내해 주는 부분이죠. 보통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찍어서 맞췄을 때 되게 기뻤었거든요. 찍어서 맞추면 제가 안 것처럼 기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찍어서 맞추는 부분에 대한 것도 네가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학습해보면 좋겠어라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이거 알고 있는 문제인데 틀렸을 때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죠. 그러면 알고 있는데 실수한 거야. 실수하지 말자. 다음엔 요거를 집중해서 풀어보자 라는 형태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말을 하게 해주고요. 정말 몰라서 문제 틀릴 수 있죠. 정말 몰라서 틀리면은 격려를 합니다. 괜찮아.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는 형태의 안내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각각의 이제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피드백에 대하면서 보상 체계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알아가고 있어라고 AI가 말을 하고요. 딴짓하고 있으면 딴짓하지 마. 나랑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도 해주고, 완료하면 저기가 별이라는 체계의 합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별을 주면서 너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한 보상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고 안내해주는 형태의 동기부여 시스템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저랑 같이 있는 공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오히려 안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틀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학습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누누이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틀린 문제를 틀린 문제로 방치하고 버리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활동을 하게 되면 성취가 낮아지고, 그거를 잘 해결하고 익숙해 나가게 되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오답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오답을 해결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오답 노트에 대한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오답을 OX 정도로만 맞췄네 틀렸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분류를 좀 해주고 있어요. 맞출 수 있는 거를 틀린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몰라서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의 취향이나 습관 형태별로 각각 좀 나눠서 분류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념 설명을 어떤 아이는 개념 설명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그거를 다시 풀게 하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안내해주는 활동들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학습지 특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15분 정도를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그 15분의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안내해 주느냐가 또 성취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답을 중심으로 어떤 유형을 아이들에게 어디를 코칭을 해줄 것이냐가 명쾌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AI 오답 노트 부분입니다. 오답 노트를 가지고 이 아이는 어려워서 못 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코칭을 할지, 아니면 정말 잘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칭찬 중심으로 코칭을 해야 될지, 학습을 완료하지 않은 아이들, 잘 진행하지 않는 아이들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AI가 선생님에게 매일매일 알려주면서 학생들의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야 하고 더 가려고 하거나 이머지라는 서비스, 뭐 제페토라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학습 시장에서도 아이들에게 공부는 재미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머지라는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학습에 몰입하고 그 이머지가 나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학습을 활동하게 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또 교육 쪽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유도해 가고 있고요. 뭐 챗봇이라든가 STT, TTS 이런 AI적인 요소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아이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죠. 가상공간, 뭐 메타버스라고 얘기되고 있기도 한 가상공간에서 아이들은 잘 학습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선생님들은, 저희 방문학치 선생님들은 딱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고, 오답이 몇 %고 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형태의 점수 안내를 받았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너 2번, 4번, 9번, 10번 틀렸네. 뭐 이렇게만 딱 알고 기존에 그거를 중심으로 관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하고 AI가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게 돼요. 찍고 있는지, 틀린 문제를 제시도 했는지 안 했는지, 건너뛰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틀리고 또 건너뛰었는지, 힌트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개개인의 아이들의 특징을 알게 되면서 그 아이들의 행동을 가지고 코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 전에 이미 이 아이에 대한 상태를 미리 알게 되죠. 뭐 맞출 수 있는데 틀린 문제가 있는 거야, 몰라서 틀린 거야, 찍어서 맞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이의 특징에 맞게 그걸 선택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몰라서 틀린 문제가 많은 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정 중심 설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찍어서 맞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명쾌하게 찍었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너 찍었으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학습을 하라고 하는 안내 형태의 모습들로 좀 다양하게 개개인에 맞는 코칭으로 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오답 노트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디를 빨간색 6번, 10번 문항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꼭 선생님이 같이 아이랑 풀어봐 주세요 라고 AI가 좀 안내해 주는 거고요. 2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안내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형태로 개개인에 맞는 코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AI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또 부모님의 성향의 특징이라든가 선생님의 특징에 따라서 개별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AI가 좀 더 많이 강화를 시켜서 가면 선택을 하게 할 거냐, 선생님들이 강하게 선택할 거냐는 선택지에 대한 부분도 조절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도 좀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가 북클럽 플랫폼과 북클럽 라운지라고 하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북클럽 라운지라는 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앱에서
아이들의 상태 정보를 매일매일 시점마다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매일 특정 이벤트 단위로 매 시간마다 발생하는 부분,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부분, 일 단위로 발생하는 부분, 주 단위로 발생하는 부분, 월 단위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그때그때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 아이들과 엄마가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든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검증을 하면서 가야죠. 단순하게 말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서 좀 봤고요. 카이스트 팀하고 같이 좀 계속 이 작업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전에 문제를 안 풀던 숫자보다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률도 더 올라가게 됐고요. 정답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아이들이 그만큼 자신감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변화로 생각되어지고요. 문항을 많이 풀게 했다는 건 그러면 많이 혼내서 오랫동안 풀게 했다라기보다 동일한 시간대에 더 많이 풀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학습량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학습하는 학습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관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은 좀 많이 순진하거든요. 발 잘 따라주고 잘 따라오기 때문에 완료일이라든가 하지 말라는 행위들을 스스로 안 하려고 교정하는 행위들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획이 됩니다. 다시 또 나쁜 행동이 나오면 다시 코칭이 되면서 그게 다시 바로 잡혀지는 활동들로 계속 좋은 형태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요 이론 중에 하나 문항반응 이론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AI 쪽을 적용해 가고 있고요. 해피 이론이라든가 몰입 이론, CAT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LAK 이런 부분에서 계속 효과성 검증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특허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좀 학습 중심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요. 이번엔 독서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서 쪽에서 AI를 좀 가져가고 싶었고요. 책을 더 재밌게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됐고요. 아직 책을 읽으면 좋다. 책을 읽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라든가 AI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코칭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서를 어떻게 추천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초등생, 유초등생들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부모님의 영향도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환경과 독서 환경에 대한 검사, 능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학부모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가져가는 진단 검사가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래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와 양육자 이런 비교 분석이라든가 그래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진단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진단 검사에 따라서 이 아이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책을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플랜도 좀 진단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서 코칭이라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1인치 패드, 북패드라고 하는 패드 내에서 이북 독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북 독서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어느 페이지에서 집중하고 있는지, 어느 페이지에서 떠나는지 이런 정보들을 쭉 다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책을 읽어가면 좋겠고 그 방향에서 어떤 책이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안내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가 서비스하는 모든 도서에서 기본적으로 어휘 추출을 다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전문 관리를 전체를 하면서
기본적인 어휘 분석을 하게 되고 교과서 기반의 어휘와 매칭률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분석 습관이나 어휘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그 습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더 나은 독서 활동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독서 코칭 진단 이거를 결합해서 독서 플랜이라는 명칭으로서 책을 읽는 방향성 이런 책을 해주세요. 뭐 균형 독서, 융합 독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꼭 좋아하는 책에서 의해서 그 편식을 유도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좀 싫어하는 영역이었지만 호기심이 있는 책을 추천하면서 다른 영역에 대한 호기심의 확대까지도 좀 만들어가는 플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 쪽에서는 이제 추천 AI가 개입을 하면서 추천 쪽에 좀 개입하고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 투데이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는 좋고 뭐 책을 균형 있게 읽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좋고요. 학교나 뭐 누리교과나 뭐 이런 쪽에 학교의 교과서에 좀 맞춰서 읽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런 책들이 교과서랑 관련된 책이라고 안내해주는 활동, 그 다음에 선호하는 기반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계속 수치적으로는 좋은 수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 말씀은 거의 다 드렸고요. 저희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AI가 긍정적인 역할을 주게 되면 AI가 계획을 하게 되면서 학생의 패턴에 대한 변화를 줄 수도 있게 되고요.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도 변화로 이루어지고요. 그 변화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성장의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점점 어려운 길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어쩌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얼마나 소중하고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얼마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AI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아이들에게 편하게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재미를 찾으러 갈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웅진싱크비라는 회사의 미션입니다.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라고. 어린이의 10년 후, 우리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 있을 때 좀 더 좋은 모습에서 좀 더 좋은 곳에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를 만들어 가는데 키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웅진 싱크빅이 돼가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두서없이 약간 주절주절 된 것 같긴 한데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